그래서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밖에 없다. 주식 채권 시장 거의 거품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거죠. 제가 보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연착륙은 없거든요. 떨어질 때는 경착륙이에요. 상승면 정점이 지금 지나고 있더라. 앞으로 4, 5년 정도 지나면은 또 그런 시기가 한번 올 수도 있다. 채권도 투자 수단이다. 네. 네, 오늘 모신 분은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희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또 당신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 더 찬스라는 네, 책을 내셨는데요. 예. 네, 제목도 그렇고 내용이 상당히 눈에 확 들어와요. 예, 뭐 출판사에서 책을 좀 많이 팔리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출판사는 뭐 많이 팔리고 싶죠. 예. 네. 아니 근데 내용 자체가 요즘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참 투자자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많이 다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짚어봐야 될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거시경제를 알아야 된다. 일단 화두를 던지셨거든요. 예. 시대에 당하지 않으려. 예.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제가 저 부자들 뭐 금융회사 다니면서 많이 만났고요. 그 다음에 요새 기업들 강의 다니면서 CEO들 만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시대에 당하지 말자. 예, 특히 제가 아는 한 부자는 최소한 자산이 5천억은 넘는데요. 이분이 그 만날 때마다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밖에 없다. 그거 진짜 명언인데요. 그분이 그 시대의 흐름을 알고 굉장히 돈을 많이 모은 분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97년 이전까지는 건설회사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97년 외환위기 이전에 어려운 시기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남겨놓고 주변 사업 다 정리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97년에 외환위기가 가지고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땅을 130억 주고 샀는데 지금 그 땅이 강남 요지에 있는데 3천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때 20배. 삼성전자 주식을 3만 원 몇천 원에 샀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늘 지금도 가끔 전화해요. 가끔 전화해가지고 지금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자. 네, 그분 견해 이야기하고요. 근데 저는 뭐 통계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부자들은 거는 통찰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흐름을 저는 통찰력이라고 그러고 그분은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촉. 네, 촉. 그게 그렇게 대단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렇다면 이제 사실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역사는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 역사를 활용할 줄 안다면 큰 부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항상 위기가 반복해서 온다고. 그리고 그 위기를 당하느냐 아니면 그 위기를 활용하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세계 경제 자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오르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어요. 그냥 가장 최근에도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왔고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미리서 예측하고 대응하면은 정말 부를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됐었죠. 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 가느냐 거기가 따라가지고 개인 뭐 기업 국가마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는 성장하는데 중간중간 위기가 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위기가 조만간 뭐 1년 이내, 1, 2년 이내에도 올 수가 있다. 그때를 적극적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자. 그런 내용으로 제 강의하고 뭐 강의 내용을 책으로 쓴 겁니다만은 그래서 책 제목이 더 찬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기회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사실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이제 지금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 보니 결국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어떤 강력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였죠. 핵심은. 그러니까 제가 세계 경제 그동안 위기를 아주 잘 극복했는데 두 가지 문제거든요.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이 들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산가라는 건 채권, 주식, 부동산 시장인데요.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상당히 붕괴됐습니다. 네. 제자리 거의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채권은요? 예, 금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10년 국제 수익률이 0.5%까지 떨어져도 최근 3.1%. 우리도 대표적인 3년 국제 수익률이 0.8%까지 떨어졌다 최근에 3.2%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다음에 주식 시장도 우리 보면은 거품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남은 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거든요. 네. 주택 가격이 제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판단해도 거품 영역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꺼지면서 충격이 한번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물 경제도 같이 나빠지면서 이때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을 늘릴 시기가 아닌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주식 시장이 먼저 어려워지고 부동산 시장이 역시 1, 2년 내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만이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 글로벌 문제입니다. 예, 글로벌 전체적으로 사실 우리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미국이 우리 집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2008년도 이미 거품이 거쳤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집값이 2006년 뭐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그게 붕괴되면서 미국이 금융위기 거기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3년 2월부터 미국 20대 도시 집값 보니까요. 올 2월까지 무려 119%는 올랐어요.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 가격, 그 다음에 뭐 소득 대비 가격, 그 다음에 렌트에 비해서 이런 거 가격 고려해도 2006년보다 미국 집값이 제가 보기에는 거품이 더 심각합니다. 예,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집값 보면은 일부 지역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예, 제일 먼저 대전, 대구가 꺾이고 있고요. 서울, 강북 꺾이고 있고 지금 상승률이 수준 자체도 이제 서서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제 시작이 아닌가. 예, 그래서 채권 시장, 주식 시장은 미리서 거품이 붕괴됐다가 상당히 어느 정도 해소됐는데. 그럼 주식 시장도 이미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는 주식 비중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우리 주가를 평가할 때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작년 4월 달에는 주가가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40%는 가대평가됐어요. 네, 그런데 5월 최근에 2,600 밑으로 주가가 약간 떨어졌는데요. 2,600을 보면은 그 수출 금액에 비해서 한 6% 정도 가소평가됐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예. 물론 앞으로 이제 수출이 줄어들면은 가소평가가 해소되고 또 주가라는 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이제 펀더멘탈을 우리가 가소평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가가 지금 펀더멘탈에 비해서 가소평가됐으니까 앞으로 몇 달 정도는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식 채권 시장은 거의 거품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 한 번 더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거쳐지는 계기는 트리거는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금 보니까 뭐 0.5%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내부적인 어떤 요인들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될까요? 아니면 역시 미국을 비롯한 어떤 글로벌에서 시작이 될까요? 네, 부동산은 글로벌 방향은 같습니다만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부동산 가격을 1986년 데이터부터 KB국민에서 발표한 장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추세라는 거는 누구도 꺾지 못하더라고요. 정부 정책으로는요. 네, 특히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28번 정도 내놨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집값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렇게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서 부양 정책을 냈는데도 집값이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추세가 꺾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 내년 갈수록 계속 규제 완화 정책을 내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추세 전환 요인이 뭔가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집값에 선행합니다. 이미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져가지고 집값 하락을 예고해 줬고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지금 한국은행 금융위가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다. 이 금융 불균형이라는 것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금리하고 대출 금액이 집값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경기입니다. 네. 경기 중에서 동행지 순환 변동치라는 게 현재 경기를 나타낸 대표 지표인데요. 그게 2월을 고점으로 지금 꺾이고 있어요. 한 번 꺾이면 이게 평균이 한 19개월 꺾였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까지의 데이터로. 예. 평균이. 그래서 이번에는 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평균 19개월이라는 거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우리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한번 꺾이면 추세가 있기 때문에 뭐 4, 5년 정도는 가거든요. 네. 지금 근데 이제 그 과거하고 조금 다른 어떤 분위기, 예. 경제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일단 우리 거품이 끼었잖아요. 예, 2008년 이후에 연준에서 엄청난 유동성을 풀면서 자산이 뭐 1조 달러, 3조 달러 막 늘어났단 말이죠. 예, 예. 6조 달러. 근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비롯한 그 자산 가격의 주식을 비롯한 자산 예.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잖아요. 예. 하지만 꺼진 게 아니라 그러한 바탕 위에서 계속 상승이 됐고 예. 유동성이 제대로 안 거쳐졌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제대로 거쳐지겠냐? 예. 그렇다면 그냥 비싸다 하면서 이러한 상태가 더 이어지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유동성 늘어나는 거를 대표적으로 저는 마샬 K라는 거로 보고 있거든요. 마샬 K라는 거는 통화량, 강의통화 M2를 명목 GDP로 나눈 건데요. 이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게 수직으로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린 게 자산 가격에 거품을 발생시킨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마샬 K하고 미국 S&P 500하고 비교를 해보더라도 돈이 풀린 거에 비해서 주가가 거기서도 또 가대평가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대평가 국면이 해소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유동성을 좀 축소해야 되는데요. 참 연준의 입장에서는 우리 통화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고 또 물가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요새 그 통화론자들이 지금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 많이 대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인플레이션이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그냥 돈 풀면 물가가 오른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가 그렇게 돈을 많이 풀었는데 물가가 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가요. 요새 물가가 오르니까 거봐라. 돈 많이 풀어가지고 물가가 오르지 않느냐. 요새 그렇게 나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제가 앞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20년 동안 아주 저인플레는 아닐 것 같습니다. 중간 수준의 인플레.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과거처럼 낮은 수준의 인플레가 아니라 뭐 3, 4%. 과거에는 1, 2%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당분간은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특히 미국은 3, 4% 정도는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책 당국은 계속 그 돈은 늘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소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은 이 바다의 그 위에서 약간 좀 거품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바닷물이 줄지 않는 한 이 거품이 꺼지겠냐. 근데 이걸 줄이려고 하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니 결국은 연준이 몇 년 전인가요? 그 하다가 결국 포기했잖아요. 그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겠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연착륙은 없거든요. 떨어질 때는 경착륙이에요. 지금 바닷물은 높은데 그 바닷속 밑으로 일시적으로 밑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보면은 이 자산 가격이라는 건 올라갈 때는 펀더멘털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그 주가 보면은 정말 그 경착륙했던 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그 은행들의 주식형 펀드 캠페인 해가지고 2007년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주가가 거의 40% 정도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주가가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액에 비해서 밑으로 40% 밑으로 가버렸거든요. 네. 예.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게 뭐 수면이 높아졌더라고 그래도 일시적으로는 잠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대로 만약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 일단은 지금 주식 시장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도 뭔가 조정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폭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올지. 예, 제가 부동산 시장을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요. 물가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PIR이라고 그래야죠.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 특히 서울 같으면은 이게 19배거든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서울 중간 가구가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19년 동안 돈을 안 쓰고 모아야 된다는 네.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렌트에 비해서 얼마나 오르느냐. 40% 이상 가대평가됐거든요. 예, 저는 앞으로 하락 국면에서 30~40%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부동산 가격이. 예. 그리고 이거는 몇 년간에 걸쳐서 한 4~5년 걸쳐가지고. 4~5년에 걸쳐서. 네.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집값이 떨어질 때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특히 2009년, 10년 이때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때도 30~40% 떨어졌었어요. 예, 그때 제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여의도 이 가까운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결국은 전세금 받았었어요. 그리고 받고 또 저 서교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서교동에다 굉장히 큰 좋은 집을 좋은 아파트 GS건설에서 지었거든요. 네네. 그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집에서 3년간 살아보면서 나중에 결정하라는 겁니다. 3년간 건설사에서. 4천만 원 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3년간 살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완전 로또인데. 네, 로또죠. 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네,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런 사이클 이제 상승면 정점이 지금 지나고 있더라. 앞으로 4~5년 정도 지나면은 또 그런 시기가 한번 올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직 집을 갖지가 않은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는 분들에게는 열심히 3~4년 후를 대비해서 현금을 모아놓자 그때 투자하기 위한 예. 뭐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사신 분들은 내가 가진 자산이 30~40% 떨어져 이러면 진짜 밤잠 못 잘 것 같은데요. 예, 뭐 집은 사는 것이니까요. 예, 저는 저 원리금 상환 능력만 있다면은 계속 대출 갚을 능력. 예, 그 능력만 있다면은 집은 언제든지 사도 괜찮은데요. 예, 단지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은 원리금 상환 부담이 힘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경기가 좋으면 우리 월급도 오르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동행 지수가 막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최소한 과거 평균 보니까 19개월이고 최소한 1년 이상은 갈 거라는 거죠. 그럼 경기가 나빠지면은 내 월급이 안 오르죠. 예. 그러면 원리금 상환 부담 능력이 더 올라가니까요. 네, 그래서 무리하게 집을 사신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뭐 집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 3~4년 후 다시 이제 어떤 정점을 찍고서 우리 주식은 항상 우상향한다고 믿잖아요. 예. 부동산 다시 그러한 우상향으로 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요새 인구라든가 뭐 이러저런 이야기하시면서 일본처럼 계속 하락할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식으로 좀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 인구 구조가 지금 일본보다 더 빨리 늙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이 집값이 딱 90년에 정점을 주고 폭락했었어요. 네. 예, 그때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측면에서는 85년 9월 플라자 합의 때문에 엔강세 되니까 일본이 금리 내려 돈 풀어가지고 자산가에 엄청난 거품이 발생했다가 90년대에서 금리 올리니까 거품이 꺼졌었고요. 그다음에 인구 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인구 35세에서 55세 인구가 딱 90년의 정점이었더라고요. 네. 이 35세, 55세 인구가 뭐냐면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시기예요. 근데 그 인구가 딱 90년에 정점을 치고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일본 사람들 집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는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80년대 말 90년대 초까지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집 사면 집값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고 2년 후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야, 소비재야,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인구 구조 보면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건 첫째, 둘째, 셋째도 로케이션, 이치 그러지 않습니까? 입지. 예, 입지. 뭐 입지가 좋은 거는 차별화될 텐데요. 저는 평균적으로는 좀 집에 대한 생각도 우리도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가는 전환기가 아닌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오신 그 교수분, 와세다 대학교 교수분하고 인터뷰할 때도 일본은 이미 집을 사면서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본도 그 큰 투자 대상으로서 이제 부동산을 보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상승에 대한 기대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버린 상황인데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은 부동산 불패잖아요. 산업은 언젠가는 올라. 예,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왔죠. 네. 예,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그것의 첫 번째 시그널은 지금의 한 30-40% 끼어 있는 거품이 서서히 예. 그게 이제 꺼지고 나서 그 뒤로 오르더라도 뭐 최근 10년처럼 그렇게는 오르지는 않고요. 평균 주택 가격은 상당히 그 안정된 수준에서 오르더라도 조금밖에 저는 못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 지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그러니까 손해를 입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늘 걱정되는 건 우리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 가계 전체 보니까 한국은행 통계청에서 매년 한 번씩 보는데 작년에 보니까 실물 자산 주로 부동산인데요. 77%예요. 네. 금융 자산은 23%밖에 안 되거든요. 금융 자산에서 그 전월세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순금융 자산은 17%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50대 후반,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저는 갈수록 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은 그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동산을 유동화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식으로 뭐 주택연금 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한테 아들, 딸들한테 그 집을 물려줘야지.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저도 뭐 주택연금 지금 언제 가입해야 되느냐 그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담보로 그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계속 그 이제 나눠서 받는 거죠. 그렇죠. 예. 매월 계속 얼마씩 생활비로 여유 주거든요. 있게 은행에다 살기 위해서. 맡기면은.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마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 이하열 될 겁니다. 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이것에 동의가 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경기가 둔화되면 들어오고 이미 그 채권은 거품이 상당히 붕괴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채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아, 적극적으로. 예, 특히 만기가 긴 채권. 예, 정부가 발행하는 10년 국채 수익률, 뭐 30년, 50년짜리도 있습니다만은 10년짜리가 뭐 거래가 많이 되니까 뭐 10년짜리 국채 사놓으시는 게 지금은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혹은 그 10년물 국채 이것을 들고 있는 ETF. 예. 근데 ETF 같은 게 저도 지금 사놨는데요. 뭐 별로 재미는 없죠. 변동성이 적고요. 아, 하긴 그렇죠. 거래에 의해서. 그리고 거래가 거의 안 돼요. 아직도 아, 국내 ETF는? 예, 국내 해외 채권 ETF는 거래가 많이 되는데요. 미국 ETF는 많이 되는데 우리나라 거는 거의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어디서 강의하면서 채권 좀 사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채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채권 투자는 거의 생각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 금융자산 보면요. 우리 금융자산 중에서 43%가 주로 은행에다 있고요. 30%는 보험연금, 그 다음에 주식의 23%, 채권 비중은 3%밖에 안 됩니다. 아, 많이 안 하고 있네요. 예, 거의 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런 시기에는 저는 채권도 투자 수단이다. 예, 채권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원금 보장되면서 계속해서 이익이 발생되는, 이자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10년 국채 사놨더라도 우리 정부가 원리금
떼어먹으면 나라 떼어먹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 이거 정부 부채가 GDP 대비한 작년 3분기 46%로 세계에서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떼어먹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죠. 네. 지금 미국의 달러 강세가 상당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 뭐 경제가 그 이 달러 강세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오히려 미국은 국내의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국내의 어떤 그 문제들을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달러 환율을 통해서 외국으로 다 수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예, 불만을 가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뭐 달러가 강세되면은 우선 미국 물가가 안정될 수가 있고요. 네. 달러가 강세되면은 해외 자금이 미국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미국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죠. 뭐 그래서 기축통화가 좋은 것인데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좋지만 미국의 대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니까 지난 3월 보니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한 달이요 1,098억 달러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저 월별로 1,000억 달러 넘은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1분기 무역수지 적자도 2,88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는 늘었어요. 네.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물가 안정, 미국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니까 좋지만은 미국 내부적으로는 저는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교수님 예. 말씀이 맞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합리적으로 볼 때는 맞는데 근데 미국은 자신들의 어떤 그 지원, 그 패권, 패권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힘, 달러 기축이 됐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지 않냐. 예, 그렇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으로 돈이 이동하니까 그렇죠. 뭐 이머징 마켓 다 어려워지고. 다 따로 뒤따라서 금리를 올리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 뭐 데킬라 효과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1994년 그 무렵에 92년 뭐 94년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멕시코 같은 나라 금리를 뒤따라 올리고 그 나라들이 위기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뭐 97년에 태국, 인도네시아,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물론 기업 부채가 많았습니다만은 거기서 기업 부채가 내부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뒤따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런 위기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항상 위기를 뭐 신흥국으로 뭐 이전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과거보다는 미국의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년에요. 세계 중앙은행이 외환을 보유하는데 달러 비중이 71%였어요. 근데 작년 말 보니까 59%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추세적으로 하라고 있어요. 네, 그만큼 여러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과거처럼 못 믿겠다. 이런 식이고요. 네, 저는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네, 미국의 힘이 좀 많이 약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한테 뭐 금융 규제, 뭐 스위프트를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 규제, 기술 그다음에 뭐 무기 수출 규제 정말 많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규제를 다른 나라 보니까요. 유럽뿐입니다. 유럽. 신흥국들 지켜만 보고 있어요. 러시아는 뭐 당연히 전쟁하니까 그렇지만 신흥국 중에서 인도 그다음에 남아공, 브라질, 뭐 인도네시아 신흥국 중에 큰 나라들이요. 미국 규제에 전혀 응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다가 러시아한테 피해를 입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눈치 보는. 그러나 어쨌건 이번에 또 다시 한번 그 기축 통화의 힘을 스위프트라는 걸 통해서 러시아 경제를 확 어렵게 만들고 어쨌든 다 끌어당기는 걸 또 보여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루브라 폭락하고 그러니까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루브라가 뭐저 100루블 넘었다가요. 다시 거의 제자리로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러시아 주가도 급락했다가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전에 그 뉴스 어디 보니까 월가에서 그렇게 폭락했을 때 월가의 투자자들이 다 러시아 채권을 사들였다고 그래가지고 뭐 또 뭐 내부적으로 또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어떤 뉴스를 본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면서도 지금도 미국 힘이 절대적으로 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또 사우디가 원유 수출하면서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사우디 원유 수출 중 중국이 한 4분의 1 정도 가져간다는 겁니다. 미국 신기를 건들고 있죠. 그렇죠. 예. 거기다 중국하고 위안화 거래하고. 예, 이하나 거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지금 힘센 국가지만은 과거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더라. 예, 저는 뭐 여러 경제 통계를 보면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예,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각 나라들마다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글로벌 시대가 좀 예. 이제 좀 끝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탈글로벌, 탈지역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아, 탈지역화가 아니라 탈글로벌 지역화, 예. 그 불락화 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나라들마다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 환율을 뭐 수출 가격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예.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 예.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달러가 강세 보이지만 2008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기구니까 가감의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수요가 충분히 회복 안 되니까 미국이 2008년에 돈을 2배나 풀었거든요. 네. 달러 약세를 유도했었어요. 그 당시 엔이 123엔 가다가 77엔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엔 강세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베노믹스를 해가지고 일본이 물가 2%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 후반기부터는 유럽 중앙이 무한정 돈을 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에서 시작되는 한일 전쟁이 일본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그런 시기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달러가 뭐 달러 선진국 통화의 지수가 거의 105 근처에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대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조만간 미국이 달러 강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평가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용인하는 분위기죠. 현재까지는 용인하는 분위기인데요. 무역수지 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은 미국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많이 나더라도 지금 우리 사업개미 뭐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수출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미국 주식 채권 사가지고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으로 예를 들어 미국 자산 가격 거품이 붕괴된다. 뭐 주가가 앞으로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대가 좋지만 기대가 바뀌면요. 미국으로 그만큼 주식 채권 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균형을 맞추려면은 결국 무역수지 경상수역자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미국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달러 강세를 지금까지는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만간 그런 내부, 외부 불균형 이런 걸 고려하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러가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환율 원달러도 보면은 지금 한 1280원대 예. 여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엄청난 것 같은데 우리 그 코로나 직후에 교수님하고 저도 얘기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때 우리 1,000원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근데 저는 현재 그 1,230원 일시적으로 1,300원 갈 수가 있지만은요.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그러고 저는 뭐 얼마 전에 1,284원까지 갔지만은 이게 거의 고점이 아닌가.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학개미들 뭐 그러니까 이 환율 잘못하면 투자해서 이익을 뭐 벌었어도 환율에서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될까요? 전망을 어떻게 그리고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저는 미국 비중 뭐 계속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예. 앞으로도 더 줄이시는 게 줄을 것 같아요. 예, 미국 시장에 우리 시장은 주시장 거품이 그래도 많이 해소됐지만 아직도 제가 평가하면 미국 주시장 거품이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고 더 해소돼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달러 가치가 앞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지금 잘못 사면은 주식에도 손해 볼 수 있고 환율에도 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작년에 미국 주식 샀으면 미국 주가도 많이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돈 많이 벌었죠. 그렇죠. 우리나라 연기금 보면요, 특히 국민연금 보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 작년 말에 한 22%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해외 주식 비중은 27%나 됐었거든요. 더 많네요. 예. 그 해외 주식에 가지고 엄청 특히 미국 주식 비중이 많았을 텐데요. 엄청 돈을 벌었죠. 거기다 달러까지 강세되니까. 예, 그런데
올해 1월 통계가 나왔는데요. 국민연금 자산이 한 30조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건 어떤 의미죠? 주식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주식 비중이 거의 45% 가깝게 되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텐데 작년 12월 통계하고 올 1월 통계 보니까 거의 30조 원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전체 자산이. 30조? 운용 자산. 예. 그만큼 뭐 미국 주가도 떨어졌고 우리 그렇죠. 주가도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원래 환율이라는 건 그 나라의 어떤 건강한 어떤 그 지표를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달러가 약세로 갈 거라고 보시는 데는 이제 미국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예. 워낙 부채가 많고. 예. 네. 이런 대표적으로 저는 그 미국 달러 지수는 미국 경제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똑같거든요. 네. 뭐 달러로 GDP가 표시되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은 미국 비중 줄어들고 미국 비중 줄어들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 비중이 2000년 IT 거품 붕괴 직전에 32%였어요. 그리고 거품 붕괴되고 22%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4%까지 올랐다가요. 다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IMF가 미국 비중이 조금 늘어날 거로 보더라고요. 근데 2027년까지 전망이 났는데 다시 22%대로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겁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환율에 대한 거는 워낙 어렵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예. 트레이더들도 뭐 정말 어려운 게 환율 트레이딩이라고. 근데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뭐 1,000원을 깨는 거냐 뭐 이렇게 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상승을 했잖아요. 예. 이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변수들이 우리 자꾸 원달러 생기니까. 환율은 미 달러로 결정되니까 미 달러가 강세되죠. 최근에 들어와서 미 달러가 더욱 강세된 것은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할 것이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글로벌 경제 금융시장 불안하니까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달러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고려하더라도 저는 지금 달러 지수 선진국 통화에서 105 안팎입니다만은 거의 정점 무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얼마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요. 사실 뭐 최근 몇 년 동안은 원달러율 그 중간선이 1,15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하 뭐 100원, 밑으로 100원 뭐 이 정도 움직였었어요. 그런데 최근 제가 추세를 구해보니까 추세가 1,150원에서 한 1,200원 정도로 50원이 올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세에서 뭐 상하 100원 정도 저는 뭐 그 정도 움직이는 게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00원대에서 1,100원에서 1,300원. 1,300원. 그 사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는 강달러 이거를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제 유지하지만 근본적으로 요 어떤 이 상황이 달라지면 미국 경제는 어떤 환율이 유리한 건가요? 약달러가 유리한 건가요? 지금 미국 대부분 적자를 고려하면요. 네. 그게 작년 말 통계 보니까 18조 1,000억 달러 정도가 대순 자산이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GDP 대비 79%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2011년에 이게 늘어난다고 그래가지고 S&P가 미국 국가 신용도를 한 단계 내렸었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거든요. 네. 저는 조만간 무디스 그다음에 피치 같은 데서 미국 국가 신용도를 작년 말에 떨어뜨릴다 경고하고 지금까지 뭐 아무 소식이 없는데요. 뭐 그런 거 보면 언제든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해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 뭐 이것도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투자라는 거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니까. 그럼 지금은 우리가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환율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미국 쪽으로만요. 미국 쪽으로. 미 달러 가치가 지금 강세가 됐고요. 지금 저평가된 통화가 특히 엔화입니다. 엔화, 일본. 그래서 그 국제결제원에서 매월 그 실질 실효환율을 작성해서 발표하는데요. 지난 3월까지가 발표 안 됐습니다만은 엔화가 35% 정도 저평가됐더라고요. 그런데 4월에
뭐 엔화 가치가 더 떨어졌으니까 거의 한 40% 정도 저평가돼 있을 것 같아요. 4월 말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뭐 역사상 최저치거든요. 예, 저는 뭐 제가 한을 산다면은 지금 엔화를 사고 싶고요. 혹은 그다음에 유로를 사고 싶어요. 아 유로. 예, 예. 유로도 지금 싼 건가요? 예, 유로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예, 지금 고평가된 통화가 달러하고 중국 위안화도 좀 고평가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최근에 중국 위안화 가치가 지금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주요국 통화 보니까 국제결제은행 기준인데요. 예, 고평가된 통화가 달러하고 중국 위안화고 저평가된 통화가 예, 엔화, 유로화. 그 우리나라는 거의 적정 수준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때 1,250원대 3월 말 때가 1,250원 정도 그때 환율이었는데 거의 그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엔화하고 말씀하신 유로화에 투자를 할 때다. 혹은 환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어떤 현금성 자산, 주식에 투자하면은 이제 그게 또 예. 되는 효과를 얻으니까.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의 경제를 반영하는 게 환율이라고 하면 예. 일본 뭐 유럽도 안 좋고요. 예. 안 좋으니까 저거 당연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저 정도 환율은 예.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고려하더라도 그게 저평가됐다는 거죠. 그렇게. 예. 실질 실효 환율은 교역 상대국 전부 고려해가지고 거기다 가중치 두고 거의 물가까지 고려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하더라도 예,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의 경우 적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지금 이제 수출 데이터가 안 좋잖아요. 무역 수지 적자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은 결국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예. 외국인의 투자는 더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징조일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요거 그럼 우리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경제가 대의존도가 아주 높으니까 사실 뭐 해외 경제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 수출이 GDP의 차지율이 44%거든요. 예, 그리고 올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7% 전분기 비 성장했는데 순수출의 기여도가 1.4% 포인트예요. 네. 우리가 수출로 0.7% 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계 경제 성장 둔화되고 수출 증가세가 갈수록 둔화되니까요. 우리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모든 그 전망 기관이 최근에 우리 경제 성장률 뭐 작년 말에는 3% 안팎 받았다가 지금 2.5% 안팎으로 내리는 중이거든요. 아마 그것보다도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걸 고려하면은 환율도 제가 아까 과거 1,150원이 중간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00원 정도로 중간선이 저는 올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선이. 네, 그런데 저는 뭐 연말로 갈수록 그 중심선이 1,200원에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국인 주식 투자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네. 지금 1,28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진다고 기대하는 저는 외국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사실 4월까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을 팔았는데요. 최근에도 파는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지만은 그 규모를 보니까 계속 좀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저는 외국인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환율에 대한 생각이 지금 달라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와 관련해서 일단 이 환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그 나라에 대한 투자 예. 그 지형도가 달라지니까 근데 참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금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안전자산으로서 근데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이 사실 금의 시세를 예측하셨던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던 게 이게 돈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예.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효과 거품이 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요즘 최근에 안 좋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폭락하고 있는데 이게 적정 수준으로 찾아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금 가격도 뭐 온스당 2,000달러 넘었다가 지금 1,800달러 초반으로 떨어졌는데요. 예, 저는 장기적으로 금값은 더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금도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예, 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 금 가격이 좀 굉장히 그 지루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2000년에서 작년까지 여러 자산 가격 올 평균 수익률을 한번 봤었어요. 네. 소비자 물가가 연평균 올 평균 한 2.3% 올랐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값은 9.8% 올랐습니다. 우리 코스피는 월평균 한 9.6% 올랐고요. 물론 거기다 배당금을 포함하면 더 올랐습니다. 배당 제외하고인데요. 그러니까 금이 지난 20년간 평균 월평균 상승률이 9.8%라는 거는 예, 그거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네. 예, 금은 언제든지 저는 인플레를 해치했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예. 그리고 그래서 금도 일부 계속 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어떤 부를 창출한다기보다 그냥 해지용으로 이해를 하는 게 편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저 주식 가지고 있으면은 뭐 배당금 나오고 채권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자도 배당도 없어요. 단 시세 차익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뭐 세상이 어려워질 때는 일시적으로 금값이 많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식의 대비해 가지고 예, 금도 뭐 많이는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만은 자산의 한 10% 정도는 뭐 보유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투자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 주식을 살만하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한 10월 정도에는 매도하는 게 좋다.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지금 제가 단기 반등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일평균 수출 금액에 비해서 저평가됐다.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반등이다.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라는 거죠. 네.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2월을 고점으로 이제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평균 경기 수축 국면이 과거 평균이 72년부터 11번 진행됐는데요. 19개월입니다. 내년에는 경기 수축 국면이고 갈수록 경기 수축이 깊어질 수가 있다. 지금은 시작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연말 10월 이후로는 다시 한번 내년 경기 침체 이런 걸 반영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나 지금은 저 주가 상승을 억누르고 주가를 떨어뜨린 게 인플레이션이었어요. 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상승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갈수록 인플레는 상승률이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지난 3월에 8.5, 4월 달에 예상이 8.1%였습니다. 8.3% 나왔다고 주시장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예상해보면 5월부터는 7% 후반으로 나오고요. 이게 쭉 가다 보면 12월 달 같은 데는 4.5% 안팎으로 나오거든요. 갈수록 물가 상승률은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4%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금리를 인상하면 일상할수록 시차를 두고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서 점차 경기는 나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식을 억누르는 게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이었는데 저는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둔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둔화로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 여기서는 이제 물가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니까 잠깐 이 시기에 좀 긍정적인 심리들이 작용해가지고 주가가 오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금리 인상하면은 소비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경기 침체 우려가 더 높아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 마지막 금리 인상 뭐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계속 주가는 올라왔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미국 시점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거는 주가가 저평가돼 있고 적정 수준이라면은 금리 인상에 관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비 지수나 여러 가지 지표,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 54%로 사상 최고치인 거, 역사상 볼 수 없는 수치들이 이번에 다 나왔거든요. 주시장이 거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나 금리 인상에 주시장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사실 나스닥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만큼 그 종목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따라가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에 따라 가지고 가치보다 훨씬 위로 벗어날 수도 있고 밑으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진 거는 적정 가치보다 유동성 때문에 훨씬 더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유동성을 축소한다고 그러니까 가치를 많이 벗어났던 그런 기술주들이 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버핏 지수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버핏은 그래도 지금 주식을 사고 있다. 그거는 그 버핏이 사는 종목은 소수 몇 종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됐다고 예, 생각되는 저평가된 몇 종목이지 시장을 사는 건 아니니까. 시장을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아, 제가 그 답을 저 나중에 또 그 답이 나오면 제가 그 얘기를 해야겠네요. 제가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치에 비해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뭐 그런 종목은 뭐 지금 뭐 저라도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보기에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진짜 참 지난번 방송 이후에 좀 잠깐 며칠 좋다가 다시 또 이렇게 계속 네, 횡보 떨어졌습니다. 조정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삼성전자 이거 뭐야 이거 올라갈 수 그래서 있나? 사실 또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 네. 시장은. 저도 그런 주식 말해가지고 종목을 이야기해도 얼마 전에 그 제 유튜브 채널 아, 그 저 유튜브 회사에서 하시죠? 예. 거기서 저 뭡니까 구독자 몇 분 모셔가지고 같이 점심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그래가지고 뭐 조금 조정받고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종목 이야기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그 인버스 ETF를 주가 떨어질 줄 알고 좀 사놨었거든요. 네. 삼성전자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근데 최근 그 리스크 뭐 삼성전자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인버스 ETF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계속 삼성전자 주식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별로 보면은 뭐 많이 저평가된 종목도 나오고. 아, 참, 근데 마침 교수님이 먼저 인버스 얘기하셨으니까, 일부 분들은 인버스 투자,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는데 인버스 투자 하셔가지고 상당히 큰 피해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익 교수님이 인버스 투자, 아까 말씀하신 해지용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비중을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인버스를 관리하시는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저는 삼성전자 주식 물론 9만 원 갔을 때 좀 비중을 줄여놨지만 지금도 삼성전자 그때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코스피가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한 1.5배 정도 그 정도 사놓고 지금까지 기다려온 거거든요. 아, 인버스를? 예.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죠 인버스는 많이 올랐고 삼성전자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인버스 비중 줄이고 삼성전자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버스 안전이 없어지는 않아요. 아, 항상 조금씩은 가져간다. 그러면서도 뭐 제 전망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락 쪽에다 베팅을 하신 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관리 차원 리스크 관리 차원. 리스크 관리 차원.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는 그 사실 제 수익률 보면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을 때는 수익률 굉장히 절반도 안 됩니다. 근데 주가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저는 저 연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된 적이 없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인버스 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인버스를 사지는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용으로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뭐 주가 지수 떨어진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다 팔고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느냐 네,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너무나 리스크가 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은 안전성, 예, 안전성. 을 예. 해서 최소의 그러니까 최대의 안전성과 최소의 어떤 마진 예. 요거를 이제 추구하시는 전략. 예, 제가 목표하는 건 수익률 5%예요. 5%. 예.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1% 넘는 금리 약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5%라면 굉장히 높은 금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명목 잠재성률 3%인데 그럼 앞으로 코스피가 5% 정도밖에 못 오르거든요. 사실 2001년부터 지난 20년간 코스피 연평균 상승률 보면 5%예요. 예. 그렇게 수익률 관리를 하신다. 예, 예.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월 정도에는 교수님도 삼성전자 다 매도를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다는 매도 안 하고요. 또 줄이고 또 인버스를 또 늘리죠. 그러면서 이제 해지를 예, 해가면서. 해지를 해가면서요. 근데 만약에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가 매도의 시기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제 전망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늘- 그거에 동의하시는 분이라면, 예. 그러니까 교수님 개인은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다시 매수를 한다 했을 때는 이제 내년 상반기를 보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있나요? 뭐 내년 상반기는 전 세계 경제가 침체라는 거죠. 아, 전체가. 예, 전체. 특히 미국 경제가 침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해가지고 10월 이후로는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10월서부터 쭉 예, 빠질 예, 수 예. 있다. 예. 아마 그때가 이제 주식을 더 싸게 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모델에 놓고 계속 수정 전망을 해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추세가 갑자기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네. 예, 그때는 제 포지션을 빨리 바꾸죠. 예. 그 변수는 보통 어떤 거가 그런 변수가 되나요? 예, 제가 우리나라 주가를 예측할 때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예상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예, 그 다음에 경상수지 이런 거를 다 모델에 넣고 예측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가 지수가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수치가 어떤 급작스러운 요소로 플러스 마이너스 확 달라졌을 방향이 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예, 때는 그랬을 때는 예, 저도 뭐 부르시면 와가지고 예, 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뭐 세상의 유일한 상수 하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부나 연준 같은 데서도 결국은 그런 어떤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여러 조치들을 취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의해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정부 정책은 방향은 못 바꾸더라고요. 예, 추세는. 정도의 추세 정도만 좀 영향을 주지. 예, 정부 정책이 저는 방향은 바꾼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경기 침체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또 그때가 이제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기도 한 것이 연준은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뭔가 부양책을 내놓잖아요. 정부들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10년 만에 오는 투자의 기회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 예. 그러한 시점이 내년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런 시점이 내년에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은 결국 연준이 경기 부양, 유동성 공급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하는 시점, 그게 트리거가 되는 건가요?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는 시점부터 시작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 금리 인상을 멈추는 시점. 예, 예, 예. 그게 저는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상반기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상반기쯤. 예, 그래서 금리 인상 멈추고 이제 조만간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예. 그리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이 선행지수가 계속 미국도 우리나라도 추세적으로 하라고 있는데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만에 찾아오는 아주 큰 기회, 예. 부를 늘릴 기회가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트렌드가 자꾸 바뀌니까 예. 이게 좋았다. 모든 증권사들도 다 여기가 좋아 해서 투자를 했는데 한 불과 2, 3개월만 지나면 쑥 들어가고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예, 예. 뭐 메타버스가 됐든 예. NFT가 됐든. 예. 네.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채권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된다. 아, 채권. 예. 그리고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되면 저는 주가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채권을 팔고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예, 그때는 뭐 기술주, 일부 기술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요. 예,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업종도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은 뭐 장기적으로 본 추세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싸게 길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뭐 바이오 관련주. 아, 바이오. 예, 예. 이것들도 지금 상당히 거품이 발생했다가 많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거의 2년 가까이 예. 하락을 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깨달은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자.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떨어졌고 내년 상반까지 더 떨어지라고 보는데 예, 그때 뭐 지금 채권 가지고 있다가 그때 다치면 채권 수익률이 더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 채권의 시세 차익이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채권 줄이고 가감히 주식 비중을 늘릴 시기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책에서도 교수님이 이제 저금리 시대
예. 앞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이어질 것이다. 이걸 어떻게 잘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화두를 던지셨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거가 되죠? 우선 저는 금리가 최근 오르고 있는데 우리 경제 성장은 떨어지고 돈이 남아돌고 그다음에 은행이 기업들이 돈을 들어가서 채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조만간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저금리 시대는 우선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2013년에 하던 회사 팔아가지고 돈이 좀 돌아가지고요. 예, 그때 당시 뭐 생명보험회사 부사인 제 가까운 지인이었는데 즉시연금 하나 들어라는 겁니다. 2013년 3월에 들어왔는데 4월 달에 51만 원을 주더라고요. 2억을 그래요? 들었는데 근데 지금 28만 원 받아요. 반 줄었네요. 예. 거의. 그럼 무슨 의미냐면은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지금 한 달에 30만 원 현금을 받으면은 2억 금융자산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281에서 한 300만 원 번다 그러면 난 20억의 자산 가네요. 그렇죠. 지금 월급이 나온다 그러면. 예, 500만 원 받으면 50억, 1000만 원 받으면 100억.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먼저 겪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그룹 저 금융그룹 회장 강의 들었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냐. 첫 번째 불행한 일이지만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근로소득 얻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왜요? 건강해야지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일하니까.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근로소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칠이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은행에다가 1%대로 예금한 72를 1로 나누면 복리로 예금했을 때 72년 후에야 원금이 2배가 돼요. 네, 제가 젊었을 때는 9% 금리돼 있었거든요. 네. 8년 지나면 원금이 2배가 됐었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젊은이들은 은행에다 예금했자 72년이 지나야지 원금이 2배가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필수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투자자의 어떤 능력 예. 이런 거를 좀 키워야 되는데 키워야 되죠. 근데 잘 경험도 없고 잘 모르면서 바로 투자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아깝게 다 날리는 분들. 그래서 2020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구들이 자녀들이고 주식 투자한다고 저한테 보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 재무제표도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재무제표 좀 기본이라고 공부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 온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바로. 바로 그냥 여기서 좋다는 종목 바로.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평생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럼 투자도 하나의 근로소득이니까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그렇죠. 버는. 네. 그리고 이 젊은 분들의 수명이 100세일 거거든요. 네. 100세까지 투자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바로 그냥 막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좀 순차적으로 예. 넉넉하게 시간을 두면서 배우고 경험하고 예. 실력을 키우는 쪽으로 하는 게 성공 전략이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사이클도 좀 경험해보고. 사이클은 몇 년마다 오나요? 예, 사이클은 뭐 97년 애한이기 갖고 좀 뭐 2006년 뭐 중국에서 거품 붕괴됐고 그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있고 이거는 일정 기간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주식을 저 1988년에 예,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그때 매일 증권주가 상한가 치던 네. 그때 들어갔거든요. 근데 3개월 지나니까 주가가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오르는 것보다가 떨어진 것만 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구나. 그렇군요. 지금 그 한국 시장에서 원래 이제 우리 그 증권사의 부사장님까지 하셨었으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 시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그 종목에 따라 다른 거지 맞습니다. 예. 장기 투자가 예. 오히려 맞다. 대신 종목을 잘 골라야 예, 된다. 종목만 잘 고르면. 제 가까운 친척이 삼성전자가 애들 둘 유학을 보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저 예. 그 돈이 생길 때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르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목을 잘 고르는 기준 예. 몇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장기 투자할 그게 만한 미래 추세고요. 예, 그 다음에 예, 그 추세에 맞는 기업이죠. 미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박영옥 대표라 혹시 여기 나왔죠? 아니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까? 한번 부르십시오. 농부. 예. 그 친구가 제 대신증권 입사 동기예요. 아, 그래요? 예. 정말 흑수저입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지금도 가끔 만나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월급 받아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엄청난 돈을 모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미래를 내다본 거죠. 그 좋은 기업 사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때때로는 적극적으로 뭐 레버리지 같은 것도 일으키고 시기에 따라 가지고. 아, 전략이 다르군요. 시기에 따라. 예.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이거 참 어렵죠. 이게 예, 맞추기가. 어렵죠.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근로소득을 벌어야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몸을 쓰는 근로소득만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예. 통한 근로소득도 생각한다면 긴 호흡으로 지금의 시간들을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무리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배우는 시기로 삼는 거. 예,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 그렇죠. 예, 사실 뭐 시대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요. 그 그렇죠. 흐름 하에서 우리가 숲도 보고 산도 보고 우리가 산을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산을 보면은 예, 경기를 보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9만 5천 원에서 안 사죠. 그렇죠. 지금 6만 원 5천 원에서 많이 사죠. 예, 그러니까 6만 5천 원도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1, 2년 지나 있으면은 예, 그때가 쌌었구나. 뭐 이런 추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거시경제를 항상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추세에 맞는 기업을 잘 골라야 된다. 추세라는 거는 성장 산업이라고 예, 이해를- 성장 산업이죠. 예, 성장 산업에 있는 예, 기업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그 화장품주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예. 화장품주들이 성장주일 때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막 올라갈 때였는데 지금 그 기대감이 깨졌으니 예. 성장 산업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당연히 투자의 어떤 시점으로 이렇게 다시 재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추세가 변한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 우리 화장품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옛날 아주 어렸을 때 옛날 말로 뭐 구루무 장사라고 구루무, 동동구루무. 예, 집집마다 화장품 그 판매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팔았지 않습니까? 중국 구루무 장사들이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네. 그 화장품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거 아니면은 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대요. 예, 제가 얼마 전에 큰 거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강의를 갔어요. 근데 회장께서 예, 그런 위기를 직면하고 임원들이 별로 그냥 걱정을 안 한 것 같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임원들한테 더 세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달라. 그 모든 사장님들의 그 바람 아닌가요? 직원들한테 정신교육 좀 확실히 시켜달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예, 내가 투자한 주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네, 오늘 당신에게 찾아올 부의 대기회 더 찬스. 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기회 어떻게 놓치지 않고 꽉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네, 전반적으로는 거시경제 그다음에 투자의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영익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